북한 군부 일성 장군이 사라졌다. 그날 새벽, 단둥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중국 공안이 도로를 봉쇄하고 북한 보위부가 호텔과 골목을 뒤지며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군부 쿠데타인가? 지도부 내부 암살인가? 배신자가 나온 건가? 전부 틀렸습니다. 사라진 그 장군은 쿠데타도 암살도 반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친 한 인간이었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북한 군부의 심장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소장, 장성급 간부였습니다. 남을 감시하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감시받는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처형 대상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와 제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2시간. 살려면 도망쳐야 했고 도망치면 죽어야 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어떤 탈북민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고위급 장성의 12시간 탈출. 지금부터 그 지옥 같은 12시간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처루입니다. 52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소장이었습니다. 북한 군부에서 그나마 권력 냄새 좀 맡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 혁명 1세대였습니다. 1930년대 말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과 목숨을 건 전투를 벌였던 진짜 전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언제나 피와 추위,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우야, 그때는 말이다. 영하 30도 추위 속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버텼어. 동료들이 하나둘 얼어 죽어갔지.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조국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말이야. 아버지의 손에는 총상 흉터가 3군데나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일본군 총검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추위에 동상을 입어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그 흉터들은 아버지의 훈장이었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혁명 2세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있는 특별 주택에서 자랐습니다. 3층짜리 독립주택이었고 마당에는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배급이 끊겨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 집 식탁에는 쌀밥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고기도 일주일에 3번은 먹었고 명절에는 돼지고기 삼겹살까지 나왔습니다. 과일도 흔했습니다. 사과, 배, 감, 심지어 바나나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는 언제나 감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전화는 도청당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숨겨진 마이크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이 서 있었고 우리가 외출할 때마다 뒤를 따라왔습니다. 학교도 특별했습니다. 평양제일중학교는 고위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반 친구 30명 중 20명이 장성급 간부 자녀였고 나머지 10명도 최소한 대좌급 이상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의 절반은 김일성 주체 사상 교육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고 수업 시작 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맹세를 외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김정일 어록을 암송했고 방과 후에는 혁명 가극을 연습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친구 하나가 농담으로 김정일 장군님, 머리 모양이 좀 웃기지 않냐고 말했다가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친구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입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최정예 인재들만 모인다는 그곳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철우야, 이제 너도 진짜 혁명가가 되는 거다. 조국을 지키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어라. 대학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 나팔 소리에 깨어났고 5시 30분부터 10km 구보를 뛰었습니다. 겨울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도 반팔 체육복만 입고 뛰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6시 30분이었습니다. 옥수수밥에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혁명가는 배고픔을 이겨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전 수업은 주체사상과 김일성 항일력 명사였습니다. 교수가 교단에서 김일성의 업적을 읽어주면 학생들은 노트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시험 때는 그걸 똑같이 암송해야 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재시험이었습니다. 오후는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사격, 전술, 폭파, 야간 침투, 백병전까지 모든 걸 배웠습니다. 특히 정치 장교 과정에서는 사상검열 기법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동무들, 반역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째, 말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체제를 비판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둘째, 표정을 관찰하십시오. 수령님 초상화를 볼 때 진심으로 경외심을 느끼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행동을 감시하십시오.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파악하십시오. 교수는 칠판에 일심감시보고제거라는 네 글자를 크게 썼습니다. 그게 정치 장교의 임무였습니다. 의심되는 자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조국을 지키는 일인가? 동료를 감시하고 밀고 하는 게 혁명가의 임무인가? 하지만 그런 의문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저는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동기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10명만 받는 금성 훈장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고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 후 군단 정치위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구군단 산하 보병 사단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충성도를 평가하며 의심스러운 자들을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선임 정치위원이 저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리 동무, 이게 우리 사단 요주의 인물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사 20명, 하급 장교 10명이었습니다. 각자의 이름 옆에는 요주의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상병, 남한 가요를 흥얼거림. 박영호 중사, 배급 불만 표출. 이순철 소위, 가족 중 월남자 있음.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사소한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반역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병사들의 기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누가 김일성 초상화에 제대로 경례했는지, 누가 충성 맹세를 대충 했는지 관찰했습니다. 오전에는 부대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구와 자주 어울리는지 전부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앉아 병사들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밥을 남기는지, 누가 불평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한 번은 한 병사가 이 옥수수밥 도저히 못 먹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무 정치위원. 인민의 피땀으로 만든 식량을 감히 거부한다고? 너 지금 당과 수령님을 모독하는 거냐? 병사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병사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성민 일병, 배급 식량의 불만 표출, 혁명적 각오 부족, 재교육 필요. 다음 날 그 병사는 영창에 끌려갔습니다. 2주 동안 독방에 갇혀서 주체 사상을 암송하고
자아 비판문을 써야 했습니다. 나올 때는 몸무게가 10kg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소한 실수를 잡아내고 보고서를 올리고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감시하던 하급 장교 한 명이 탈영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진혁 중위였습니다. 그는 밤에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도망치려다 초병에게 발각되어 사살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 정치위원 동무, 최진혁 중위를 왜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당신 임무가 뭡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 중위는 제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탈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동무의 직무 태만으로 반역자를 놓쳤습니다. 이건 중대한 과실입니다. 저는 그날 문책을 받았습니다. 봉급 삭감과 함께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진혁 중위의 가족을 조사하고 연좌제를 적용하십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좌제라는 건 본인뿐 아니라 3대 가족 전부를 처벌하는 제도였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중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60대 노모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탈영 시도로 사살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노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진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 애는 착한 애였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뒤에서 어린 딸 하나가 나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최중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빠 어디 갔어요? 오빠 언제 와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숨기고 말했습니다. 짐을 싸십시오. 1시간 뒤 차량이 옵니다. 다음 날 그 가족은 함경북도 산골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평생을 강제 노동하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참으며 마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게 조국을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인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감시하고 보고하고 처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수십 명을 고발했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승진했습니다. 중령, 대령, 준장, 소장. 계급이 올라갈수록 제 손에는 더 많은 피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위치도 위험해졌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위험도 커졌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는 언제든 숙청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반역자가 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 아내 박서희는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 출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김정은 장군님의 업적을 낭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아나운서 중 하나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대형 행사마다 그녀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군 창건 기념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김일성 생일 같은 중요한 날마다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결혼은 모두 당에서 결정합니다. 어느 날 조직 지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철우 동무,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당에서 적합한 동무를 선정했습니다. 일주일 뒤 평양 고려 호텔 커피숍에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서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분 동안 차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적인 대화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리 동무,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이 정한 일이니 따라야죠. 하지만 솔직히 어색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그녀도 저와 같은 처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자유의지가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체제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꼭두각시였습니다. 3개월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만수대의 사당에서 열렸고 하객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올리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평양 중심가 아파트였습니다. 20층짜리 고급 아파트의 15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고 거실은 넓었으며 방은 3개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에는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색하게 인사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업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전이 되었습니다. 평양도 자주 정전이 됐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방송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같이 일하던 선배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김정일 장군님 이름을 발음할 때 살짝 실수했어요. 다음 날부터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제야 그녀도 저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사람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게 사실 괴로워요. 제가 쓴 보고서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낮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속삭였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문,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고 싶다는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동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감옥에 갇힌 2명의 죄수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함께 버텨나가는 동료였습니다. 1년 뒤 첫째 아들 진혁이가 태어났습니다. 평양산원에서 출산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에 눈은 꼭 감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아기의 손바닥에 대자 작은 손이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진혁이는 태어나자마자 출신 성분이 기록되었습니다. 혁명 3세대 핵심 계층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주체사상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5살 아이가 김일성 업적을 암송하고 6살에 김정일 어록을 외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소년단에 가입했고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진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김일성 할아버지는 총알도 안 맞는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그 말을 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응, 그래. 김일성 할아버지는 위대하셔서 총알도 안 맞으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었습니다. 순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커서 김일성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진혁이는 자라면서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소년단 활동도 열심히 했으며 충성 맹세도 누구보다 크게 외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혁명의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젠가는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혁아, 그런 말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아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만 말한다고 했어요. 아이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12년 뒤 둘째 아들 진수가 태어났습니다. 형과 달리 진수는 명랑하고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직 몰랐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저에게 달려와 안겼고 저녁에는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감시자가 아니라 그냥 아빠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 큰아들 진혁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고 아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일성대학에 전화했습니다. 지도교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리진혁 학생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어제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진혁 학생은 사상 문제로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상 문제라니요? 제가 총정치국 소장인데요. 사상 검열을 하는 자가 사상 검열을 당한다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가족을 인질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위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는 형이 어디 갔냐고 물었지만 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보위성 7국은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곳입니다. 그곳은 고위 간부들조차 감시하고 숙청하는 비밀 조직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7국에 찍히면 끝입니다. 재판도 없고 변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사라질 뿐입니다. 며칠 뒤 7국 부국장 강문혁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정치국 인사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늘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문혁은 제 사무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리 소장 동지, 최근 보고서에 이상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가문 문제입니다.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너 지금 숙청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강문혁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리 동무, 조심하십시오. 가족을 잘 못 관리하면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저를 노리는 걸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숙청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빼앗고 싶으면,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면 그냥 숙청합니다. 명분은 나중에 만들면 됩니다. 그날 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안전한 거 맞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김정은이 참석하는 군 고위급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있는 비밀 회의실이었고 장성급 간부들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보위부 요원이 각 간부들에게 서류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평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철우 소장, 최근 혁명열의 부족, 자만, 계급이식 저하, 가족관리 소홀.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해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간부들도 각자 서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정은이 단상에서 연설했고 간부들은 박수를 쳤으며 충성 맹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보고서만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다른 장성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리 소장, 조심하시오. 작년에 사라진 박 소장도 똑같은 보고서를 받았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소장은 1년 전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 나오지 않더니 다음 주부터 아예 모습을 감췄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간첩 혐의로 처형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술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숙청대상에 올랐다는 걸 확인했어요. 아내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가족을 인질로 삼는 건 보위부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먼저 가족을 잡아서 압박하고 본인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결국 본인까지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결정을 해야 해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 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린 평생 충성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체제를 위해 살았습니다. 충성했고 희생했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도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그저 체제의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에게 특별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간둥 지역 군사 업무 협조 파견이었습니다. 명령서에는 제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감시와 견제의 목적이라는 것을. 해외에 나가면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잘못 행동하면 즉시 소환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북한 땅에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중국이라면 맞았습니다. 하늘이 준 유일한 탈출 루트일 수 있었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주변이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숙소는 2층 호텔이었고 제 방 양옆에 보위부 요원 3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보위부 소속이었고 식사할 때도 항상 누군가 따라붙었습니다. 휴대폰도 북한 특수폰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고 문자도 검열당했습니다. 호텔 복도에는 CCTV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에도 카메라가 있었으며 레스토랑에도 감시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시당하는 자가 감시받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위부 요원이 전화를 넘겨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리 소장 동지, 아드님이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귀가 멍했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내가 전화기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진혁이가 죽다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이건 우리 탈출을 막기 위한 인질극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혁이는 우리가 데리러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잡히면 둘째까지 죽어요.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망쳐요. 평생 조국을 위해 충성하라고 교육받았던 장성이었습니다. 그 장성이 그날 처음으로 체제의 반역을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시간은 단 12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북한 대표부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즉시 추적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밖에 없어요. 지금 해야 해요. 작전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감시요원들 교대 시간을 파악하고 CCTV 사각지대를 확보하고 호텔 후문을 이용해서 단둥 한국 총영사관까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실패하면 총살이었습니다. 밤 1시 40분이었습니다. 보위부 감시조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짐을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여권, 신분증, 그리고 현금 조금.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둘째 아들 진수를 업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희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54년 동안 살아온 모든 세계를 버리고 죽음을 향해 뛰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층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뒤에 발자국 소리. 뒤를 돌아보니 보위부 요원이 계단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후문까지는 70m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소장 동지, 어디 가십니까? 저는 죽을 각오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산책 좀 하려고요. 요원은 밖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산책을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애가 잠을 못 자서 바람 좀 쐬려고요. 요원은 잠시 저희를 보다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그 순간 살았습니다. 요원이 돌아서자 저희는 후문으로 뛰었습니다. 호텔 후문에서 100m 앞에 택시가 있었습니다. 철강 공장 근처까지 가주세요. 우회로였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북한 손님이네요. 그 순간 피가 얼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둥에는 북한 사람 많아요. 허탈했습니다. 그냥 장난 섞인 말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영사관 300m 앞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중국공안 차량 2대가 영사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걸린 거 아니야? 저희는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공안이 영사관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고 북한 대표부 차량도 보였습니다. 망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영사관 옆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공안들이 통제에 집중하면서 영사관 앞 감시가 잠시 비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보, 뛰어. 비를 맞으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50m가 50km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문 경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집에 가고 싶어. 경비원이 경계 태세로 말했습니다. 신분을 밝히세요.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민군 고위 간부입니다. 망명하러 왔습니다. 그 말 이후 경비원은 딱 3초 침묵했습니다. 그 3초가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빨리.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 창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 3대, 북한 대표부 차량 2대가 도착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리 소장님, 벌써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북한 요원들이 소리치며 영사관 진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껴안고 울었고 저는 창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중국은 쉽게 결정을 안 했습니다. 북한은 저희를 납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중국 공안은 양측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영사관 내에서 우리는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영사가 물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맡았던 업무를 떠올렸습니다. 군 내부의 비리, 숙청, 불법 미사일 해체, 무기 거래를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말해야 해요. 우리 살아야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군부 내 숙청 명단, 미사일 부품 밀거래 경로, 핵시설 위치,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계좌, 중국과의 밀무역 내역.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사흘 뒤 새벽, 영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리 소장님, 중국 정부가 한국행을 허가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무너져 울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았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영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에서 간첩 교육 받았습니까? 대남 공작 임무 받은 적 있습니까? 가족 중 간첩이 있습니까? 한국에 침투 목적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대답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다시 물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가족끼리도 따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남자 숙소, 아내는 여자 숙소,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따로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합동신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카드 사용법, 은행 계좌 개설,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사용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영상들이 수천 개나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진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지방 도시의 참상,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공개 처형 영상. 제가 평생 몰랐거나 외면했던 진실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적응이 느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했고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너무 빨라서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북한 억양이 빠르게 사라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 소장님, 큰아들님, 생존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평양에서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었습니다. 제가 손 쓸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데려올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뒤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경기도 한 소도시의 빌라였습니다.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취업이 문제였습니다. 52세의 탈북민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대부분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어와 러시아어가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군 정치 업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한번 믿어보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거리감을 두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중국어 통역과 러시아 바이어 상담을 맡아서 성과를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점심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년 뒤 통일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철우 씨, 큰아드님이 중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책상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한 달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혁이가 보였습니다. 아빠, 아들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진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먼저 도와주러 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도 달려와 아들을 안았고 둘째도 형을 만나 울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거래를 총괄하며 연봉도 괜찮게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문화 가정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는 태권도 선수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입상도 했고 꿈은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큰아들 진혁이는 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비가 내리던 단둥의 밤 12시간 동안 뛰어다니던 그 순간들이 우리를 살렸다고.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